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건강상담에는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주제가 두통이 심할 땐 진통제 말고 어디를 가야 하나요? 란 주제예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연 소개를 먼저 제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연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진 지 한 달이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진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 먹었지만 증상이 낫지 않아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진료과를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통증이 있으니 일단 신경과를 가야 하나요? 신경외과, 신경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두통은 굉장히 그 정도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딱 끊어서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근데 이제 두통이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것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가는 것이 원칙이고 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주치 선생님들한테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전문의한테 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성화된다든지 2, 3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또 이때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두통이라면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네네. 그래서 두통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만성 두통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은데 네. 그것이 이제 신경내과가 다루는 주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경내과는 신경외과하고 다른 거는 이제 우리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그 치료 대상이 병의 대상이 달라지게 됐죠. 네. 그리고 정신과하고 다른 것은 정신과 치료의 대상은 이렇게 검사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검사, 네. 랩이나 뇌파나 혹은 MRI나 여기에 어떤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에요.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같은 거는 대체로 모든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아주 엄중한 그런 아주 심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네. 검사가 그렇게 아주 뷰티풀하게 정상으로 나온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 선생님들의 그 진료 분과가 아주 시리어스한 병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물질적인 검사로 소견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정신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많이 서로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신경외과와 신경내과와 또 정신과가 원래는 사실은 한 100여 년 전에는 같은 과였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루는 거 치료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또 그 검사하는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그 분과에서 다루는 그런 질병도 달라지게 됐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첫 번째로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먼저 이렇게 스페셜티 있는 선생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치의 선생님과 그렇죠. 상담을 하고 혹시라도 그 두통이 2주에서 3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네,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 걸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만성 두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만성 두통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졌어야지만 아니면 몇 번의 두통을 가져야지 만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만성 두통 환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그게 뭐 칼같이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만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게 그 어떤 두통이 2, 3주 이상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뇌촉수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혹은 또 뇌의 어떤 구조의 변화라든지 출혈이 조금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그 2, 3주 이상 계속되죠. 그 특별히 뭐 다른 아무
다른 어떤 증상 없이 예를 들면 열이 나고 무슨 감기나 심하게 오면서 두통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두통만 2, 3주 계속되면은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조금 갈라내서 말하면은 네. subacute headache이라 그래요. 아, 네. 그래서 subacute 혹은 뭐 subchronic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두통은 그냥 over the counter로 약을 사서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2, 3주간 두통이 지속된다는 거는 거의 매일 지속되는 걸 말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가까운 병원에 안내를 문의하시고 또 이렇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박성원 원장님과 같은 스페셜리스트와도 연결이 되셔서 꼭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만성 두통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제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가장 흔한 게 이제 편두통인데 네. 예, 가능하죠. 근데 치료라는 것은 상당수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방광염 치료하듯이 네. 한 일주일 약당 먹고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편두통은 사실 그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고 심지어 여성의 25%가 편두통으로 고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어떤 약물을 통해서 오래 먹어도 괜찮은 약, 말하자면 거의 뭐 저는 비타민이라고 일컫는데 그런 약 예를 들면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우리 뇌 속에 있는 물질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약을 좀 지속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아주 어떤 때는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건 매니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기가 온다든지 다른 어떤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나고 두통이 올 때는 염증 근원적인 걸 치료하면은 이제 그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만성 두통이라 그러면 대체로 지속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매니지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다만 약이 몸에 오래 써도 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해서 습관성인 어떤 약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규명하고 그래서 합당한 약을 지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체질적으로 세로토닌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루 아침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고요. 그거 이제 그 약을 써서 매니지를 좀 해야 돼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시간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오케이. 두통을 호소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치료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은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머슬 텐션 헤드액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텐션 헤드액 그런데 이 두통은 이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우리 몸에 그 이펙트를 드러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리트릿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의 한 일주 동안도 화장실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시험 칠 때 뭐 웬만큼 해서는 2끼 정도 배 안 고플 수도 있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자,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직장에서 일할 때 특히 머슬 텐션 헤드액, 텐션 헤드액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밝혀야 돼요. 혹시 무슨 감염 질환이 있지 않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텐션 헤드액 약을 써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잠깐 약을 일단 뭐 오브더 카운터 메디케이션 같은 걸로 좀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게 위장 장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약물들이 보통 그 세로토닌 밸런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훨씬 더 이렇게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준다고 할까요?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그 dull down 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그 두통은 우리 두통 전문의들이 볼 때는 그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또 파워풀한 이펙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릴렉세이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몸에 해가 없는 약물을 쓰되 처음에는 이제 짧은 기간에 시도해 보고 그걸로 안 되면은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쉽게 받는 체질인 것을 확인하고 또 적절한 약을 좀 한동안 좀 복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머슬 텐션 헤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로토닌 레벨 그 네, 그거 부분을 중요하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많이 하는 얘기죠. 네, 네. 세로토닌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 맞죠, 원장님? 그게 바른 레벨에 있을 때 행복 호르몬. 네. 중요하죠. 아, 바이러스가 아니죠, 호르몬이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세로토닌은 감정과 식욕, 수면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로 맞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해주셨는데 참 결국 스트레스와 굉장히 관계 있죠. 밀접한 관계가 네. 있네요. 네. 이런 두통 이름을 저도 오늘 원장님을 뵈면서 subacute headache, 네. muscle tension headache 예. 이런 것도 새롭게 듣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편두통, 뭐 cluster headache, 예. 그냥 두통, 머리 통증, 뭐 이 모든 원인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두통이 정말 아주 현란할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뇌는 뇌에서 뇌 자체는 칼로 뇌를 찔러도 뇌 자체는 통증을 몰라요. 뇌는 다른 데서 있는 통증을 알아내는 거지 자기는 통증을 몰라요. 네. 다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뇌를 싸고 있는 뇌막, 뇌 속에 지나가는 혈관, 또 뇌 바깥에 있는 어떤 뇌막 같은 것들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참 놀랍죠? 네, 놀라워요. 우리가 두통이라 그러면 뇌가 아픈 줄 아는데 뇌는 아픈 걸 몰라요. 내가 아픈 걸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두통도 어떤 의미에서는 말초 통증입니다. 사실은 중추신경이 아니에요. 중추신경은 아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있는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 편두통은 우리 세로토닌 밸런스하고 연결되어서 그 뇌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이완되고 수축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갑자기 그 이완이 되면서 피가 인골지 돼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뇌가 약간 부어요. 그래서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두통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두통은 클러스터 헤드액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짙고요. 한 5개의 유전인자를 우리가 이미 발견하고 있고 네. 그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치면 더 심하고요. 네, 그래서 패밀리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편두통은 꼭 약을 심한 경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다 그러면은 약을 계속 써서 두통이 오지 않도록 해야 그것이 훨씬 더 몸에도 좋고 또 일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클러스터 헤드액은 편두통의 하나의 그 커즌인데 그건 주로 남자가 많이 오고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한 시즈널리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많이 오고 시즌이 지나가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 헤드액이라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콧물이 막 흐르면서 어떤 알러지 현상이 동반되는 두통이에요. 근데 네네.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인데 흔치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편두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뇌혈관의 수축 이완이 잘못되어 가면서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 두통을 그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변화시키지만은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두통을 새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그 롤이 주로 그 강도, 네. 예,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제 많게 되면은 이제 두통이 암만해도 잦아지고 네. 그렇죠. 예, 편두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올라가지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갑자기 탁 풀고 깊이 자고 일어나면 또 파운딩 헤데이크가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하여튼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은데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저도 한 20년 정도를 편두통을 네. 굉장히 많죠. 호소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그 그 매니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게 네. 너무 정확한 표현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두통을 이렇게 잠깐 무시하시고 지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꼭 이 두통의 원인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 치료의 방법 중에 어떻게 자신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면서 이렇게 좋게 변화를 네. 맞았으면 좋겠고요. 네, 약을 혹시 복용하지 않아도 네. 두통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원장님. 근데 이제 그건 장기적으로 네. 이제 롱텀으로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가 그 고울 세팅도 조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네.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건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너무 스트레스풀한 고울을 세우고 너무 스트레스풀한 자기 능력에 너무 넘치는 그런 세팅에 있게 되면 암만 해도 두통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의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롱텀으로 해서 그걸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 뭐 주기적인 운동을 했을 때 뭐 두통이 좀 좋아진다는 말은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입증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자주 있으면은 꼭 그 원인이 뭔지 두통은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꼭 그 주된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이 특별히 다른 무슨 염증이 없다 그러면은 두통 자체를 구분해 놓고 거기에 맞게 약을 쓰되 약이라고 해서 꼭 독한 게 아니고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넣어줘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그 우리가 뉴로바이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를 네. 뉴로바이타민.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잘 선택해서 씀으로 인해서 그 다른 장기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성 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두통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다른 또 문제가 생기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장님.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성 두통이 있으면 이제 그 오버 더 카운터 메디케이션을 자꾸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콩팥 기능의 저하, 간 기능 저하, 또 이제 위장 장애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통 자체가 어떤 다른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두통은 대개 이제 어떤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 혹은 유전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처럼 또 환경에 의해서 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분명히 잘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밝혀진 원인에 따라서 치료해야 되고 그건 뭐 대체로 다 그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알아내서 치료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또 두통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네. 또 제가 분명 이 방송을 들으시면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언급해 주셨던 세로토닌 네. 레벨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조금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오버 더 카운터로 구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먹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세로토닌 밸런스를 맞추는 약은 이제 사실은 그게 항우울제인데 이제 항우울제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게 내가 우울증이 없는데 왜 우울증 약을 먹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을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그 제조된 그 이름 그 항우울제 계통이다 무슨 계통의 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해요. 항우울제 약은 별 것은 없고 세로토닌 밸런스를 맞추는 약입니다. 케미칼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써도 몸에 큰 해가 없고요. 하여튼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고 이건 오버 더 카운터로 되지는 않고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번 이렇게 체인지 어라운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맞는 걸 골라 써야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두통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또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또 생활 환경이 바뀌고 또 특별히 여자분들은 메노포즈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뭐 꼭 약을 영원토록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그것이 이제 습관성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성이 생긴다는 건 내가 매일 먹는 게 습관성이 아니라 그것이 용량이 자꾸 올라간다든지 네. 뭐 이런 건 습관성이에요. 그다음에 간에 부담이 있거나 장기에 어떤 손상을 주거나 오래 썼을 때 장기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내 몸속에 필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썼을 때는 이건 그야말로 묘약입니다. 예. 혹시 뭐 당뇨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좀 다른 약들을 복용하시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두통약을 또 복용을 해서 혹시라도 좀 이런 남용하지는 않는지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그 뭐 약의 오남용은 뭐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네. 되도록이면 뭐 적게 먹는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혈압약이나 저는 환자들 보고 그래요. 혈압약, 당뇨약 다 이거 보약이다. 제대로 썼을 때 우리가 이런 약을 바로 썼기 때문에 지금 수명도 길어진 거고 우리의 라이프 액티비티 기간도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바로 쓰면 보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가 레벨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니까 그게 당뇨약인 거고 네. 혈압약도 이제 혈압을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놔야 우리 심혈관계에 부담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혈관이 자꾸 망가지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약은 뭐 우리가 상충되는 것은 뭐 우리가 그것은 미리 스크린을 잘 해야 되겠고 그런 약들하고 뭐 같이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부담을 가질 건 없습니다. 다만 약을 뭐 너무 많이 쓰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네. 필요한 약은 꼭 써야 되고 또 혈압 같은 약도 두통도 잘 치료하면 어떤 데 혈압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가고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옳은 약은 잘 선택해서 쓰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박성원 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두통 얘기와 또 원인만 얘기해도 사실 오늘 방송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과 오늘 나눠주셨던 거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 같은 시츄에이션에서 머슬 텐션 헤드액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상당한 경우에서
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좀 적응이 되고 스트레스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예, 뭐 그걸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두통이 너무 이렇게 지속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약을 좀 당분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일 자체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그 efficiency가 늘어갈 테니까 차후에 또 약 쓰다가 또 좋아져서 약 정리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한 번 쓴다고 해서 꼭 영원히 쓰는 거 아니고 세로토닌 약을 쓴다고 해서 꼭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결코 아니고 제 환자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좋아져서 끊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성경에도 디모데 보고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죠. 비위를 위해서. 또 야고보에서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약은 우리가 남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바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또 건강상담 첫 방송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네. 그러면 제가 좀 부족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원장님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